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장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영업 레버리지와 안전한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편하게 뭐 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보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물론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였었다? 드디어 우리가 손실을 벗어났다. 손실이 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단계죠, 그죠? 그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가 당연히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초과하면 되겠죠.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이 금액을 우리가 안전한계라고 하고, 안전한계율이란 것은 비율이죠, 그렇죠? 어떤 비율이냐면 매출액에서 안전한계를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안전한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래 안전한계율은 요게 기본 식이에요. 매출액에서 안전한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런데 이 매출액을 각각 수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단위당 판매 가격을 빼게 되면 판매량이 나오죠. 안전한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전한계 판매량으로, 즉 수량으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이 수량에다가 곱하기 각각 분모와 분자에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하게 되면, 단위당 공원이익을 각각 곱하게 되니까 분자와 분모 각각 곱하는 겁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하게 되면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을 하게 되면 공원이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계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은 안전한계 공원이익이 되겠죠. 요 식은 여러분들 교재에 646페이지에 지금 생뚱맞게 공원이익분의 안전한계 공원이익이 나와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적용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비율도 사실은 안전한계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원이익은 공원이고, 안전한계 공원이익은 어떤 걸 쓸까요? 안전한계. 안전하면서도 공원이익, 즉 손실이 나지 않는 공원이익. 그게 영업이익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나지 않는 이익이죠. 그렇죠? 손실이 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손실을 벗어난 이익. 그게 이익이 나는 거고, 그게 영업이익인 거죠. 그래서 안전한계율을 우리는 결국 1번 매출액에서 안전한계가 차지하는 비율, 수량으로 우리가 구분했을 경우, 세 번째 공원이익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경우, 네 번째는 그래서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뒤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 1은 요거 같이 영업 레버리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 영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뭘 썼다? 우리 장사하는 거죠. 물건을 판 거죠. 물건을 팔았을 때 증가율, 즉 변화율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변화율, 요게 지금 영업 레버리지죠. 그렇죠? 물론 얘기했듯이 이 비율의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왜? 고정원가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레버리지가 1, 5 이 금액이 나온다 했었고, 어느 게 더 위험하다? 레버리지가 높은 게 사실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매출액분의 증가율을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다.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수량으로서, 또 안전한계로서, 그 다음 표현되는 게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아까 우리가 안전한계율 했었을 때 봤던 비슷한 비율이죠. 단지 여기 관계겠죠, 지금.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계와 여기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안전한계율의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은 결국 영업 레버리지분의 1로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 레버리지도 어떻게? 안전한계분의 1로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식의 지금 여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여러분은 매출액 증가율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되었냐? 요게 이제 판서가 있으면 우리가 즉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뭐 매출액 증가율은 사실은 매출액 증가율분이죠. 영업이익은 총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이익 증가율이겠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교재 64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649페이지에 주석 5번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게 풀어서 수식으로서 지금 여러분들 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값이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업시간 판서했으면 제가 그냥 보여주면 여러분들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일단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PQ가 매출액이고 델타 PQ가 매출액 변동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OI는 Operating Income이 해가지고 영업이익이고 델타 OI가 영업이익의 변화분이죠. 요거를 지금 안에 거는 안에 거를 곱하고 밖에 거는 밖에 거를 곱해가지고 분자분모로 나타냈을 경우에 영업이익의 공허이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안전한계율과 지금 여기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전한계에서 순서대로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안전한계 판매량분의 예산 판매량 영업이익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판매량이 나옵니까?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공원이익에 영업했을 때 보시게 되면 공원이익에 판매량이 있었죠. 영업이익은 안전하게 판매량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곱해주게 되면 안전한계가 나올 것이고 매출이 나오겠죠. 자, 제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이거를 적용할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쓰시겠는데 아마 이러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금 연습 문제에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제 진행했으니까 안전 한계율을 시작을 해서 역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전 한계율이 있다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전부 다 그 반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역의 관계라서 영을 레버리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만, 그러니까 이걸 왜 필요 없고, 요 하나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영어 레버리지는 얘의 역의 관계니까 다 역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 슬라이드가, 이 PPT가 여러분들 처음 받아봤었을 때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0장의 관련원과 의사결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잠시 설명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자, 관리에게는 어떤 재무회계처럼 회계 기준이 있는 가운데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재무회계는 관리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겠죠.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다.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때 수시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영자의 가장 큰 역할 두 개가 하나는 결정해야 되고 하나는 누가 잘했나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리에게도 사실 이 두 개의 맥락으로서 관리계가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계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고 이론에 따른 뭐 케이스를 집어넣는다든가 하면 되지만 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계는 실제 기업에서 기업 경영자들이 하고 있는 경영 활동 아니면 전략 아니면은 뭐 평가 방법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론화시킨 거죠. 이론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기업에서의 어떤 경영 활동을 이론화시킨 게 관리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지금도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겠죠. 4차 산업이 되게 되면 지금 4차 산업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 기업이 어떤 경영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뭐 당장 뭐 사람도 필요 없을 것이고 아니면은 시스템 자체를 블록체인화 시스템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그것도 그 부분도 바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경영자가 취하는 전략이나 그 다음에 경영 활동, 경영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괜찮아서 여러 기업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가 이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도 뭐 나름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면은 관리회계 교재 파트로 지금 17장까지 있죠, 그쵸? 18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어쨌든 관리회계는 크게 경제 역할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 보시게 되면 경제 입장에서는 단기, 장기 설명했습니다, 그쵸? 장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일단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뭘 고려한다? 회계 입장에서는 이제 시가가치를 고려하겠죠. 현재 가치로서 우리가 분석한다는 거죠.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화폐 시간가치, 즉 현재 가치로서 이러한 장기 의사결정, 설비 투자 같은 경우 이 공장을 지어야 돼, 짓지 말아야 돼.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현재 가치 개념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고 단기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딱히 뭐 현재 가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뭐다? 요게 키워드가 이거죠. 즉 1장기에서는 설비가 우리가 공장이 증축된다거나 아니면 공장이 새로 지어진다거나 새로운 설비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러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장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장기에 우리가 이렇게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즉 뭐 예를 들면 설비 같은 경우는 장기 의사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 가정하에 뭐만 우리가 따지겠다는 거죠. 조업도 변화에 따르면 다른 거에 대해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원가 형태와 원가 함수 추정했었죠. 그렇죠? 수량에 따라서 우리 목표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목표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원가 함수를 추정해서 된 거죠. CBP 분석 이익과 C 원가와 그 다음에 판매량과 이익과 관계였었죠. 그렇죠? CBP 분석 이것도 하나 부분이었었고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관련 원가입니다. 지금 요게 단기 의사결정 중에 하나죠. 아웃소싱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급여팀을 우리 기업 내부에 둘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아웃소싱 서비스로 할 것이냐. 특별 주문은 기존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대량으로 주문을 한다. 대량을 주문하는데 우리가 판매를 하는 가격에서 대량을 주문하니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 즉 판매량도 정확히 잘 모를 경우 이런 경우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14장부터 나와 있죠. 그렇죠? 누가 책임 저런 성과평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고 우리가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14장 그 다음 15장에 투자 중심적 성과평가 즉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인데 물론 기업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누가 혼자서 잘하는 것만 아니고 그 조직의 내부가 모두 유기적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목표 지향이 되어서 갈 때 사실은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기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또 어떤 부서 아니면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묻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근데 묻혀가는 팀이야 사실은 별 불만 없지만 나름 열심히 뛰어간 팀이든 열심히 뛰어간 부서든 그에 따른 어떻게 기대가 있을 거고 그 기대에 경영자는 부응을 해줘야지 나름 동기부여가 되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과평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뒤에 가서 이제 할 것인데 성과평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관리계는 사실 살아있잖아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산업 환경이나 아니면은 경영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영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 경영 모델을 나름 경영 모델을 진행을 해서
성과를 이뤘으면 다른 기업에서 다시 그 경영 모델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 모델이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계속 이론이 새롭게 바뀌고 그래서 관리기는 사실 재밌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기가 나름 제목이 이런 거는 너무 딱딱한데 관리기는 좀 약간 플렉서블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0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었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 거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지. 즉, 이게 발업 라인은 여러분들, 발업 라인은 이익으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즉,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는 건데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둘 중에 A하고 B하고 이익을 비교했을 때 누구 이익이 가장 크다? 그 큰 이익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의사결정이에요.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우리가 당연히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선택을 할 때 이익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익 금액.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상 매출액과 매출 원가와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영업이익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게 A 아니고 B 아니고 B안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관련된 비용 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서 A가 크네? 그러면 우리는 A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큰 의사결정의 큰 틀은 이거예요. 누가 어느 쪽에 이익이 많이 나냐는 거죠. 당연히 이익 많은 쪽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접근 반복에서 그러면 기업의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론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측면에서는 간단한 뭐 계정 과목 몇 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 어카운트 즉 계정 과목 차트만 해도 사실은 A4 용지로 몇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항목들 일일이 다 모든 항목을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실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하죠 당연히 하는데 자 그런 항목을 일일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게 뭐다? 총액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총액.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총액접근법. 증분접근법은 뭐냐면 증가되는 차이, 즉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차이가 있는 부분만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A하고 B하고 두 개의 대안이 있다면 이 대안 중에서 지금 사실은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똑같으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만 고려를 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만 보면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간상으로는 어디가 더 뭐 아무래도 이쪽이 증분점급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대안끼리의 차이가 나는 항목만 비교를 해서 뭐 이게 크다 작다 그렇게 결정하는 걸 우리는 증분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72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증분접근법 그 다음에 총액접근법 있죠. 총액접근법은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별로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기초로 이익이 가장 큰 대안이고 그 다음 이번에 증분접근법은 incremental approach죠. 그렇죠? 차이가 나는 항목만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차이가 나는 항목을 고려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차이가 나는 항목만 고려를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뭐 A의 수익과 비용, B의 수익과 비용 다 해봐야지 뭐 솔직히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차이가 나면 어차피 이렇게 비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차이 나는 거 찾는구나 총액으로 접근하는구나 차라리 총액으로 접근하는 게 시간이 세이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몇 번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겠죠. 그쵸?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변동원가 같은 경우만 차이가 있겠죠.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더라도
즉 만약에 원래가 10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B가 1500개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이익은 얼마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고려할 거는 이 500개의 수량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을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을 요걸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관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관련 항목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관련 항목. 차이가 나는 항목들. 차이가 나는 항목 중에서도 원가, 수익,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뭘까요?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했었죠. 비용인데 어떻게? 기회비용이래. 일단은 비용이면은 내 손에서 떠났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A라는 대안을 선택을 함으로 해가지고 놓치게 되는 거에 대한 가치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기회, 즉 놓친 기회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놓친 기회. 전에도 제가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너무 스토리가 길고 짧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를 할 때 A하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를 할 때 벌 수 있는 돈이 let's say 1억이라고 칠게요. 1억. 근데 B는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 나는 B라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근데 또 돈을 무시 못하니까 돈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냥 A를 하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못 벌 것이냐. 이렇게 지금 있을 경우 기회비용.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B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B라는 걸 내가 선택을 했어. 나는 그냥 좋아. 돈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그렇게 했었을 경우 우리가 얘기할 때 기회비용은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놓친 기회가 뭐죠? 내가 B라는 걸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놓친 거는 이제 A잖아, 그죠? 그 A 기회에 대한 대가가 얼마였었어요? 1억이었잖아. 그걸 기회비용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떤 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희생되어 있는 다른 대안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련 원가, 즉, 차이가 있는 원가. 요 A하고 B하고 두 개의 지금 대안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원가. 관련 수익은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게 판매 단가가 다르다.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이고,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선택을 함으로써 치러지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대가? 선택함으로써 내가 가지는 기회비용, 대가로 잃어버린 대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잃어버린 대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비관련 항목. 이거는 차이가 없는 항목이죠, 그렇죠? 차이가 없는 항목이고 매몰원가 대표적인 거 선크코스트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교재 728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한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힘들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발생했으니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과거에 이미 의사결정에 지금 영향을 미친 거야, 지금. 뭐가 있을까요? 통제원가. 매물원가. 매물원가 뭐가 있을까요? 매물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나 그때 그거 했었었는데, 나 그 돈만 안 썼으면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돈 썼어, 안 썼어? 이미 써버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지금. 야, 그건 매몰원가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옛날 일이야. 잊어버려. 이 말보다는 이제 우리가 회계학도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매몰원가야. 신경 쓰지 마. 과거에 이미 발생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매몰원가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비관련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는 수익, 차이가 없는 원가. 이런 항목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교재가 이제 케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주문을 수락할 경우, 또 외부에서 아웃소싱 할 것이냐, 또 보조 부문을 뭐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제품 라인을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요런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요렇게 관련 있는 항목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는 어떻게? 관련 항목일까요? 비관련 항목일까요? 이미 발생된 거죠, 그렇죠? 비관련이죠. 매몰 원가입니다. 변동 원가는요? 관련일까요? 비관련일까요? 변동 원가는 관련일까요? 비관련일까요? 그러면 고정 원가는 여러분?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A하고 B하고 B라는 대안이 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으면 관련, 없으면 비관련이었죠. 뭐다? 이거는 비관련 항목이겠죠.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수량의 바뀜을 인해 가지고 변동원가 바뀌겠죠. 변동원가는 관련 항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뭐 교재에 나오는 거는 그냥 티피컬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필드 가실 때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름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또 선택을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제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야. 나 이거 매몰 원가야. 무슨 말이다. 이런 거죠. 누군가는.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 회계사 공부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은 옛날에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1등에서 100등까지만 회계사가 됐었어요. 그것도 100등이었어요. 지금은 1000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절대평가를 때리잖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2차에서 이제 상대평가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누는 게 어디야? 내가 내 대학 다닐 때 우리 회계사 공부할 때는 1차도 상대, 2차도 상대. 그래서 거의 사법고시 수준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많이 걸리는 쪽이 대부분 위쪽 지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아무래도 강의를 듣더라도 대부분 회계 강의가 서울에 있었겠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더 많았던 경우죠, 지금. 그래서 실제 회계사 공부할 때 제 친구는 아니지만 제 아는 사람의 이제 뭐 친구는 10년을 넘게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10년을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10년을 공부하고 나서 그걸 놓고 다른 거 하려니 미련이 어떻게 남겠죠? 남겠죠. 근데 10년을 했는데 또 11년째 하려고 하더라도 누구나 개인은 하던 사람은 하고 싶어 해요. 한 게 아깝기 때문에. 한 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은행 들어갔어. 그럼 지금까지 은행이라는 걸 선택을 하냐 아니면은 뭐 이제 회계사 공부를 계속 하냐. 근데 내가 어떻게 회계사 공부를 그만두고 난 은행에 딱 들어갔죠. 그럼 은행에 딱 들어갔었을 때 이 회계사 공부를 했던 내 시간과 비용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과거 의사결정에 의한 역사적 원가, 매몰 원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은행원 생활할 때 회계사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가 측면을 봤었을 때는 매몰 원가라고 이게 이미 발생된 원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야, 나 은행에 취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그래서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아, 그래서 선택을 넌 뭐 했어? 어떻게 하겠어? 취직해야지. 그러면 야, 그동안 공부했던 회사 공부 매몰 원가야. 잊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매몰 원가라는 거지. 지금 네가 지금의 은행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의사결정과 상관이 없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더 했겠죠. 그때 우리 사법고시 나도 옛날 사실 공부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때 10년은 훨씬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시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나는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소전학생이 지금 우리가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차 합격하고 아마 작년에 연락이 없었던 거 보니까 2차에서는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2차 공부를 하고 있고, 내심 진짜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데,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세무사 공부를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서 하면 되겠다. 라는 계획이 섰으면, 그래서 사람한테 한 번에 될 기회는 있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한 번 더 1년이든 이 정도 계획만 딱 주어지고 거기서 내가 쇼부를 못 친다 이러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고시 공부는 그래요. 고시 공부는 그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될 사람은 되거든.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내가 현명한 발단을 했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어떤 결정을 하든 사실은 아쉬움이 남는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또 그때 판단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그걸 내가 계속 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 그거는 뭐 사실은 어느 인생에서나 다 같이 느끼는 바기 때문에 결정을 했었으면은 그동안 발생했던 건 다 잊어버려. 메모만 갑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고 사법고시 공부하게 되면 엄청난 메모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그런 공부를 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쪽으로 빠지든 간에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익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총액으로 할 것이냐, 즉 전체 총수익과 총비용으로 따져볼 것이냐, 아니면은 똑같은 거는 비교하지 말고 차이 나는 것만 우리가 비교를 해서 두 개 이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정할 것이냐, 증분접근법 했습니다. 특별 질문 이거 제가 녹화했는데 지워졌어요. 또 해야 되네요. 힘 빠집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쵸? 내가 클릭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오 마이 갓. 이거 20분 강의했는데 20분 또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나 정말 반복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자, 또다시 합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총액접근법과 증분접근법 두 개를 고려한댔는데 그쵸? 증분접근법은 두 대안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차이 나는 이익이 있냐, 차이가 나는 비용이 있느냐, 그것만 고려해가지고 이익과 무슨 A의 이익과 B의 이익을 크기를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예로서 특별 주문 수작입니다. 교재 예제를 일단 먼저 볼까요? 7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정리된 걸 보기 전에 케이스를 일단 먼저 봅시다. 주식회사 예제 10-2입니다. 주식회사 나무가 2000년도에 2만 개를 판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보니 단위당 하나에 얼마 팔고 있어요? 100원이고 변동원가는 60원이고 공원이익은 4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0원 나네요.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만 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네요. 하나에 얼마? 80원으로 사겠대요. 우리는 80원을 파는 거죠. 이거 어떻게 수락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운송료로 단위당 1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 10원이. 자,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연간 최대 생산력이 3만 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만 5천 개의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비교할 것이야 이거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3만 개일 경우 의사결정을 해봅시다. 3만 개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총 금액은 100원에다가 30만 원이다 그쵸? 그럼 변동원가는 3만 개니까 60 곱하기 3만. 그래서 고정원가는 그대로 얼마? 60원이 될 것이고 그럼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3만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올랄라 3만 개에 대해 나왔죠. 그쵸? 3만 개에 대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왔다, 손실이 나왔다. 이익이 나왔다. 지금 제가 했던 방법은 뭐다? 총액접근법이죠. 그쵸? 정분접근법으로 해볼게요. 정분접근을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관련 수익과 관련 비용을 따지면 된댔죠. 자, 매출 판매 가게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일단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차이가 나고, 변동원가 같은 경우도 120만원인가요? 아니죠. 이제 3만 개니까 180만원 돼버렸죠. 변동원가도 차이가 납니다.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나요? 고정원가는 차이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 어떻게 80개에 대한 80개 곱하기 즉 달당 판매 가격인 80원에다가 10,000개 판 원래 총 금액은 280만원이니까 차이 나는 금액 얼마죠? 중분수익은 80만원 될 것이고 원래 총 비용은 사실은 60 곱하기 3만 하면 180이지만 차이 나는 금액은 120에서 60만원이겠죠. 그쵸? 60만원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운송료 해가지고 10원이 있었죠. 그쵸? 10원. 그럼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70만원 되겠죠. 그쵸? 차이 나는 금액은. 즉 여러분들 헷갈리시게 되면은 그냥 총에다가 A하고 A가 before고 B가 after면은 A하고 B하고 비교되는 금액 차이 나는 금액만 뽑아내면 돼요. 솔직히. 처음에 여러분 조금 약간 이제 감이 안 잡히신다 그러면 A 원래 대안과 B라는 지금 우리가 특별 주문이라는 걸 선택했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두 개를 어떻게 다 리스트 나열을 하고 차이나 항목만 뽑아내시면 돼요. 뽑아내가지고 요게 지금 뭐예요 항목이? 이게 지금 관련 항목이고 요게 정분접근법으로 분석했을 경우죠. 우리는 이제 요것만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요 차이나는 항목들만. 그런데 이제 그 차이 항목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다? 변동원가가 관련 원가가 될 것이고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란 말이지. 따지고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건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앱솔리를 무조건 예스죠. 그쵸? 3만 개 만들 수 있는데 추가 1만 개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긴 하니까 당연히 수락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생산량이 25,000개래요. 25,000개의 경우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래 판매하는 건 2만 개죠. 근데 상대방 10,000개가 주문 들어왔어요. 3만 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0,000개를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2만 개 중에서 5,000개는 판매할 수 없겠죠. 5,000개 판매할 수 없겠죠. 5,000개 판매할 수 없겠죠. 그 5,000개 판매할 수 없는 5,000개를 판매할 수 없다. 즉 우리는 기회를 5,000개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대가가 뭐예요? 기회비용이고 그 기회비용을 우리는 뭘로 따지냐면 공원이익으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5,000개에 대한 공원이익이 얼마죠? 공원이익이 지금 40원이죠. 5,000개 하면 20만원 되겠나요? 20만원이죠 지금. 요게 지금 기회비용인 거예요. 지금. 왜? 아니 10,000개를 주문하면서 우리 그 5,000개를 못 팔면서 우리가 공원이익 20만원 어떻게? 잃어버린 거잖아. 그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유효설비가 아까 3만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하지 못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충분히 2만 개도 팔 수 있고 10,000개 주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25,000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 수 있는 5,000개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사실은 이런 특별 주문을 했을 때는 증분접근법에서는 요 세 가지는 키워드예요. 요 세 가지는 항상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기회비용은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근데 나머지 최소 판매 가격은 뭐냐면 상대방에서 지금 80원에 사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80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가 10,000개를 주문받았을 경우 도대체 우리는 얼마까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까지 받으면은 우리가 손실이 나지 않는 금액이 단가가 있겠죠. 그 단가에다가 회사의 이익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정책의 이익금액을 토한 금액이 우리의 판매가격이 되는 거죠. 최소가 아니고 우리의 판매가격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최소 판매가격이죠. 손실이 나지 않는 금액. 손실이 나지 않는 판매가예요. 뭐다? 이 주문을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증분원가에다가 기회비용을 당연히 여러분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주문을 받았었을 때 발생되는 추가적인 원가죠, 이게. 여기 추가적인 원가고 주문과 관련된 원가죠. 그러나 여러분들 당장 돈 들어가는 거는 요 변동 원가이지만 요 주문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대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도 판매 가격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 기회비용은 포기된 수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 25,000개일 경우에 포기된 수량이 5,000개죠. 그렇죠? 5,000개에다가 단위당 공원이 얼마예요? 40원이면 20만원이죠. 지금. 그래서 최소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 증분원가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재를 보실게요. 73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중간에 해답 바라볼게요. 연간 세대 생산량이 3만 개예요, 지금. 3만 개니까 우리 기회비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만 개 생산 설비에서 2만 개 우리 팔고, 1만 개 주문 들어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분되는 차이 나는 수익은 원래 1만 개를 주문하게 되면 총 매출액은 280만원이죠, 그렇죠? 280만원. 2만 개에 대한 200만원과 그 다음에 1만 개에 대한 80만원 해가지고 80만원에서 280만원 총 매출액인데 원래는 200만원이고 주문을 하면서 매출액은 280만원 되죠. 차이 나는 수익은 얼마예요? 8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이걸 아까 총액법이었던 것이고 중분을 따지게 되면은 차이 나는 거 1만 개 80만원, 80원이라는 단가와 관련된 1만 개를 그냥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을 따져볼게요. 원래 비용은 120만원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1만 개를 주문하면서 어떻게 추가로 발생된 비용이 얼마예요? 70만원 맞나요? 변동원가 60만원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운송비가 아까 10원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당 70원이 변동원가 발생하는데 1만 개니까 70만원만큼 추가로 발생하죠. 차이가 나죠. 원래에 대한과 차이 나는 이 70만원의 중분 비용인 거죠. 고정원가는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그래서 중분이익은 중분 수익과 중분 비용 고려한 이 금액 10만원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 무조건 수락을 해야 되겠죠. 2번은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중분 수익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동원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다? 유효 설비가 부족했죠. 뭘 고려를 했냐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했냐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는데 자, 5,000개라는 걸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나의 기회비용은 5,000개 곱하기 아까 공원이익이니까 20만원이죠. 그쵸? 공원이 20만원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중분효과법을 했었을 때 수익으로 따져볼게요. 5,000개를 판매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5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 주문을 받음을 해가지고 5,000개에 대한 판매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수익도 감소가 되는 걸 여러분 기회비용은 사실 잊기 쉬운데 절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5,000개 지금 판매할 기회 잃어버렸죠. 그런데 또한 어떻게 5,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변동원가도 우리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73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중분 수익의 수익 감소 50만원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도 30만원 감소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항상 두 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수익만 감소가 되고 그럼 그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변동비용가는 왜 고려를 안 하는 거지? 당연히 똑같이 그래서 고려를 하니까 중분이익이 얼마다? 10만원이죠. 이거는 수락할 수 없어요? 수락할 수 없겠죠. 실제 여러분들 이런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 자기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기회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판매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쵸? 닭을 어떻게? 밤을 새서라도 튀기고 김밥을 밤을 새서라도 말겠죠. 그러나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산 설비 내에서 다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회비용 관련된 관련 수익과 그 다음 관련 비용. 자, 735페이지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최소 판매 가격은 그래서 얼마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3만 개일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없었죠. 그쵸? 그러면 최소 판매가 얼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75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80원으로 내가 팔 수 있으니 땡큐죠. 그래서 10만원 이익이 났던 거였었죠. 그쵸?
근데 B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최대 생산량이 25,000개인 경우는 최소 판매가 어떻게? 중근이익은 70원이, 중근원가는 70원 같죠? 같습니다. 그쵸? 기회비용은 아까 보기 싫어한 거 5,000개 있었죠? 5,000개. 5,000개 단위당 공원이 있었죠? 20만원이죠. 그쵸? 20만원인데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70원 플러스 70 플러스 20만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최소 판매가액은 27만원. 이상하죠?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떤 걸 생각해? 여기 2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금액이죠. 전체 내 기회비용이에요. 전체 기회비용인데 요거는 지금 하나당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쵸? 하나당 판매 가격. 요 20만원은 전체 기회비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자, 유효 설비가 충분했을 경우에는 최소 판매 가격이 70원이었어요. 그런데 유효 설비가 이제 부족해요. 유효 설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5,000개를 내가 판매해야 될 5,000개를 판매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20만원 발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당 판매 가격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 20만원은 전체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한 2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기회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뭐였었어요? 10,000개라는 주문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10,000개라는 주문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대가가 20만원이잖아요. 그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10,000개라는 주문을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된 대가가 20만원이야. 그러면 10,000개를 내가 주문함으로 인해가지고 20만원이 지금 포기가 됐잖아. 그치? 그럼 하나당 우리는 얼마 포기됐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당. 20원이 맞나요?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10,000개분의 20만원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당은 얼마? 20원 되면서 유효설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소 판매 가격을 얼마를 불러야 되나? 90원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80원을 자기들이 사겠다 했잖아요. 미안하다. 적어도 우리가 너네들 주문을 수락을 하려면 너네들이 우리한테 90원은 제시를 해야 된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90원의 상대방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90원에 할지 안 할지는 그쪽 고민이라는 거지. 거기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겠죠? 90원을 했었어도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은 주문할 것이고, 야, 90원을 너네단지 주문해가 하니 차라리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다 하면은 자기들이 자가 제시를 하겠죠. 그러시게. 적어도 우리가 제시해야 될 금액은 90원이라는 거죠. 최소 판매 가격에서 정부원가 70원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기회비용은 20만원은 전체 기회비용이에요. 전체 기회비용이고 5,000개를 감소시켜서 상실되는 공원이익이 우리가 기회비용을 했었고 이 기회비용은 어떤 걸 선택했었을 때 10,000개를 선택했었을 때 10,000개를 만 단위 주문을 선택했었을 때 내가 포기한 대가가 20만원이니까 하나당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원. 특별 주문을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다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비용 저희가 뭐냐면 B라는 대안을 선택했었을 때 포기된 대가가 기회비용이에요. 특별 주문 만원을 선택을 했죠? 했었을 때 포기된 대가가 얼마였어요? 20만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특별 주문이 10,000개가 20만원이니까 하나를 내가 했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냐는 거죠? 2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판매 가액은 요 하나당이니까 하나당 기회비용에서 어떻게? 원래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건 이 전체 이금 포기 실황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 가격을 고려할 때는 요거는 그로스 금액 전체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인 거고 이 발생된 게 내가 특별주문 10,000개를 선택했었을 때 이게 발생된 비용이니까 10,000개에 대한 기회비용이 20만원이면 한 개에 대한 기회비용은 20원으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당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네.